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중동 불안 어떻게 전개될까? 지금 24년 이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확전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뭐 장기화될 것인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또 이 분야에 집중해서 기사를 쓰고 계시는 국방선임 기자님이시죠? 이철재 기자님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 번 또 출연하셨지만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일보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국방선임 기자를 맡고 있고 이철재입니다. 예. 저 하나의 또 이제 약간 부직 같은 게 있는데요. 군사안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국방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전반에서 예. 좀 심층적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워낙 또 안보 쪽에 외교 쪽에 좀 식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뭐 정말 살아있는 그 움직임을 취재해 나가셔야 되니까 예.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또 이번에 마침 이스라엘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예, 지난달에 이스라엘 외무부의 초청으로 네. 한 일주일 정도 예루살렘이랑 또 네. 텔아비브 그다음에 골란고원까지는 못 갔지만 그 북부지구 그다음에 가즈아지구가 가까운 남부지구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혹시 가족이 말리지 않으셨나요? 집사람은 제가 이스라엘 가는 거에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데 예. 공교롭게도 저희가 떠난 날 예. 저희가 묵던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 예멘 후티 반군의 그 무인기에 떨어져 가지고요. 한 아이고.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희 예. 호텔에서. 근데 한 3시간, 4시간 차이인데 예. 다행히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비행기 안에 있었던 때고요. 예. 약간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선뜻 마음이 이렇게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우리가 일하러 가기가 참 쉽진 않은데. 그렇게 그렇죠? 거창하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그렇기도 했겠지만. 근데 막상 가서 또 보고 또 네. 이런 일을 당해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전쟁이 뭔가 이런 걸 또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마 지금 직접 다녀오신 그 어떤 긴장감을 생생하게 이제 전달해 주셨는데 지금의 중동 정세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라고 좀 판단하면 좋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심상치 않죠.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죠. 네. 현재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1949년인가 8년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 모두 네 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네.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이 그 4차 중동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벌인 거는 이제 국가와 국가 간 전면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그 이슬람 무장 세력과의 그 어떤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네. 전쟁 아닌데 이번에는 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까 이런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반대편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네. 혼자가 아니라 이란의 주변에 프락시 그러니까 하수인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북쪽과 이제 접해 있는 레바논의 예. 시아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가 있고요. 히즈볼라. 예. 그다음에 가자지구 이스라엘 남쪽과 접해 있는 가자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있고요. 맞스. 예. 이스라엘과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예. 또 시아파 무장 정파인 후티가 있죠. 옛날에 후티 반군이라고 예. 표현하죠. 이렇게 후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들을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네. 링 오브 파이어라고도 예. 합니다. 이렇게 링 오브 파이어가 그게 화산지대를 말하는 그 용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 이런 대결 구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결 구도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이슬람권과의 그 갈등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네. 이렇게 뭐 아웅다웅 각축을 벌이다가 직접적인 이제 발단이 된 거는 지난해 10월 7일이죠. 네. 그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기습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네. 먼저 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전투원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기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살했죠.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또 인질로 끌려갔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 차원으로 가자 지구를 상대로 이제 전투를 벌입니다. 10월 7일 계속
이후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인질들은 100명 넘게 아직 귀환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난달 31일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또 테헤란 중에서도 이란의 핵심 권력이 있습니다. 이란 네. 혁명수비대가 있거든요. 이란은 이란군이 있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혁명수비대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하여튼 네. 혁명수비대가 그 관리한 안가에 있는데 안가의 팔레스타인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시 이란의 그 새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의 취임을 축하하러 온 사절단을 하는데 지난달 30일 하니에가 그 이란 혁명 수비대의 안가에서 폭사됐습니다. 폭사로 죽었습니다. 폭발로. 네. 범인은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네. 그래요. 어, 그래서 이란은 정말 자존심을 상하겠죠. 자국의 영토, 네. 그것도 수도 한복판, 예. 수도에서도 또 그 이란 최고 핵심 권력인 중에 하나인 혁명수비대 안가에서 그것도 손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축하 당선 사절로 온 손님이 비명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란은 이제 보복을 또 천명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바로 전날인 또 지난달 30일에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했는데 그때 공습 과정에서 헤즈볼라 야전사령관 푸아드 슈크르가 네. 또 공습 과정에 사망했습니다. 예. 또 헤즈볼라도 또 뭐 이스라엘을 상대로 복수를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있고 이란의 주변인 하마스, 헤즈볼라가 있는데 이 세 세력은 지금 이스라엘 상대로 복수를 하겠다고 하고요. 네. 물론 예멘 후티는 계속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이 홍해 일대에서 또 이제 지나가는 상선과 유조선 상대로 또 계속 공격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중동의 국제 질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어떤 대화와 타협으로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의 문화라 그죠? 관습 이런 게 통하고 있는 국제 질서이기 때문에 네. 그 전쟁의 위협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생생하게 지금의 중동 정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동 불안이 확전되면 확전될수록 예를 들면 뭐 국제 유가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또 해상 보험료가 상승한다든가 그렇죠. 뭐 선적 납포 같은 것들이 또 홍해나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또 이 해운이 그 홍해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렇죠.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뭐 그냥 그 보험뿐만 아니라 선적 운임 자체가 또 많이 들고 그렇죠. 또 급한 그런 상품들은 또 항공 운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일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물류비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에 많은 또 투자자들은 뭐 금 투자를 좀 선호한다든가 안전자산을 그렇겠죠. 영위하기 위해서 강달러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들도 뭐 금리 인하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워낙 이 전쟁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수에 또 복수, 또 그 복수에 또 다른 복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4차까지 왔는데 5차전까지 확전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혹시 진단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25일 새벽에 벌어진 일이죠. 네. 그때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가지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의 주요 근거지, 그러니까 주 근거지, 군사 기지 등 뭐 1000여 곳을 공습을 했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측 주장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상대로 로켓포 공격을 하려던 정황을 발견해서 미리 선제 타격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했죠. 네. 그래서 헤즈볼라는 또 이제 이스라엘 상대로 또 이제 로켓포 340발을 발사했고요. 네. 이스라엘은 또 그거 자신들이 자랑한 아이언돔을 뭐 상당수를 요격했다고 또 주장하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다듯이 이스라엘 상대로 아랍의 세력들이 복수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인데 네. 25일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제 확전해가 촉발된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는데 현재 감감 또 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양측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뭐 나름대로 그 레드라인을 딱 세워놔서 네. 그 안에 그 선을 넘지 않으면은 이렇게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직 5차 중동 전쟁까지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란의 그 새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그 소위 말하는 개혁파입니다. 그리고 네. 이란의 이제 주요 그러니까 국민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페르시아 계통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쪽이랑 뭐 저기 쿠르드랑 이렇게 혼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란의 소수민족이 소수파이고 또 개혁파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란 경제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란도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10월 이후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계속 확정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약간의 좀 지난 4월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공습했는데 미리 살짝 언지를 줘가지고 네. 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약속 대련을 하지 않을까 서로 지금 좀 체면을 좀 세우고 네.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까 예. 이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불안감, 전쟁의 여운이 계속 지속되는 그렇죠. 그런 정도로 뜨뜻미지근한. 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 확전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냥 지속되는 느낌. 그렇죠. 예.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집필하고 있고 지금 25년 전망서 집필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25년 전망을 할 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짜는데 그 변수를 이 지정학적 불안이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나 중동 전쟁과 같은 이런 전쟁 불안이 지금처럼 계속 장기화되거나 지속된다라는 전제. 이게 중립적인 전제고요. 조금 안 좋은 전제, 비관적인 전제는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는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전제는 이런 전쟁이 생각보다 좀 빨리 종식되는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경제를 전망합니다. 성장률이 다르겠죠. 그러겠습니다. 예, 다르겠죠. 그게 물가에도 미치고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서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살짝 운을 뗐지만 결국 이런 중동 정세가 불안한 기조가 지속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기자님께서 일단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시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 세계 경제 혹은 한국 경제에 어떤 부담이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시 기자님의 어떤 여러 취재에 기초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김 교수님은 아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네. 어디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일단은 중립적인 시나리오로 저희처럼 이제 거시경제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변수니까 그렇죠. 예. 이렇다 저렇다라고 가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는 전제를 보통 깝니다. 예.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는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과 같은 것보다 나아질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겠죠. 예. 그때의 시나리오를 별도로 이제 가정할 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는 뭐 그냥 불구경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 일단 유가입니다. 예. 우리가 오일 쇼크라고 하죠. 오일 쇼크가 크게 두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73년에 있었고 그다음에 79년에 있었는데 네. 두 번 다 중동 정세 불안에서 촉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오일 쇼크는 4차 중동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지지를 해주니까 또 지원을 하니까 산유 국가 아랍권 산유 국가들이 단결해 가지고 그 유가를 일시 급상승시켜 버린 겁니다. 그게 1차 오일 쇼크고요. 예. 2차 오일 쇼크는 지금 또 이제 이란인데 이란에 그때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세가 불안해져 갑자기 유가가 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동 유가는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 지정학 리스크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동이 돼서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같이 이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로서는 면밀히 예의주시해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예. 둘째는 아까 우님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11월 이후로 이제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에 준동을 하면서 그 용선료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주요 항로가 있는데 이 홍해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수에즈 운하로 가는 또 길목에 있습니다. 네. 수에즈 운하는 아시다시피 유럽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인데요. 네. 만약 그 중동에서 정세가 복잡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전면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만일 또 이 수에즈 운하가 막힐 경우에는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희망봉을 돌아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시간과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 이 또 전 세계 경제 그렇지 않아도 또 코로나 시기에 그 이 공급망 불안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갑작스러운 또 그거지 않습니까? 운임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적으로 끼친 영향이 아주 클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다행히도 네.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주 그냥 그 전면적인 예.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이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가정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역시 이런 중동 불안이 뭐 국제 유가나 해상 운임이나 뭐 그밖에 여러 가지 경로로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뭐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 뭐 전쟁이라는 것을 사실 발생할 것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못하죠. 뭐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하루빨리 좀 종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동 불안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2022년 이후로 레벨업이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고조됐거나 갑자기 또 급락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어떤 우상향으로 본 그렇죠. 거죠. 여파가 이제 아예 올라간 채 움직이는 그런 레벨업된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는 만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미치는 것이 국방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예산안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세계 각국이 국방 예산을 올려잡고 있습니다. 예. 예. 올려잡고 있다 보니 그 국방 예산을 다 합하면 그게 곧 전체 방위 산업 사이즈가 되죠. 사이즈 되죠. 예, 글로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정부가 사는 거니까 쉽게 말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질문이에요. 일단 방위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군사력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수준인 것으로 공식 평가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